여러분, 제가 무서운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상까지 만드는 건데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도 저한테는 그렇게 큰 자극으로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봤었던 것들 중에서 이건 꽤나 충격적인데? 라고 느꼈었던 영상이 있는데, 혹시 넷플릭스에서 다머라는 내용을 보신 적 있으실까요? 다머라는 사람은 미국의 연쇄살인마고요. 사건의 주인공인 제프리 다머는 1960년 5월 21일 미러키에서 라이오넬과 조이스 다머 사이여서 태어났는데, 다머 일가는 위스콘신에서 꽤나 중산층 가정이었어요. 제프리 다머는 어린 시절 장난기도 굉장히 많고 활발하고 동물에도 호기심이 굉장히 많은 아이였는데, 아버지가 화학 박사 과정을 마치고 다머 일가는 오하이오로 이사를 갔는데 짧은 시간 안에 3번의 이사를 하게 돼요. 7살인 제프리는 그 과정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을 불편해하는 내향적인 성격으로 점점 변해가게 됐는데, 그런 제프리를 위해서 아버지가 프리스키라는 강아지를 입양하게 됐고, 제프리는 그 강아지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해요. 근데 그 강아지 때문이었는지 주민들과 친구들, 주변 사람들과 좀 더 편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둘째인 데이비드가 태어나게 돼요.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된 라이오넬은 자신의 아이들 사교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주말마다 아이들이랑 정원도 가꾸고 축제 시합을 위해서 집에서 양도 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통했었던 건지 제프리는 아버지를 죽을 때까지 사랑하겠다라는 시도 쓰고 아버지의 얼굴도 그림을 그려주면서 점점 사회성이 발달하고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러던 제프리가 10살이 되던 해에 제프리의 어머니께서 불안증이 굉장히 심해져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고요. 다모 일가의 집 분위기는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사춘기가 된 제프리는 자신의 동물을 향한 호기심을 이상한 식으로 풀기 시작하는데요. 동물의 내부가 궁금했던 제프리가 이제 집 근처에 로드킬 당해져 있는 동물들을 자기 집 뒷마당으로 가져가서 해부를 하기 시작을 해요. 이렇게 이상한 취미가 생기면서 성 정체성에도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10대였던 제프리는 자신이 이성이 아니라 동성을 좋아한다는 걸 알게 돼요. 14살 때 이웃집에 사는 소년과 첫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 경험이 제프리는 만족스럽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프리는 산 사람보다 죽은 사람에게 더 관심이 많았거든요. 제프리의 상상으로는 남성을 죽여서 토막내거나 의식이 없는 남성 옆에 누워있는 상상을 하는 판타지가 점점 생기게 되는데, 처음으로 이 상상하는 판타지를 행동으로 실천을 하려고 해요. 제프리는 야구방망이를 챙겨서 조깅하는 사람을 기절시키고 그 옆에 누워보기로 마음을 먹고 나갔는데, 계획한 날 아무도 안 지나가는 거예요. 기다리는 내내 제프리는 이건 좀 잘못된 생각인 것 같다라는 마음을 먹고 다시는 안 그래야겠다 하면서 단념하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이 될 무렵 아무한테도 자신의 이상한 성적 판타지를 말을 못하고 억누르며 살고 있었는데, 이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제프리는 술을 마시면서 풀게 돼요. 심지어 학교에 술을 가져가서 마시기도 하고 마리화나에까지 손을 대게 되는데요. 방황하고 자신의 성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시기에 부모님의 사이는 점점 더 안 좋아졌고, 제프리의 부모님께서 서로 언쟁을 할 때마다 제프리는 자신의 집 뒷마당으로 가서 죽은 동물을 해부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었다고 해요. 그리고 제프리는 아버지가 사교성을 위해서 노력한 거에 비해 여전히 친구는 하나도 없었지만 학교 생활은 모범적이게 다니면서 특이하게 꽤나 유머러스했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의 어머니가 발작 증세를 보이는 걸 따라하면서 아이들의 웃음거리를 사기도 하고 복도를 소리 지르면서 뛰어다니기도 하면서 다머놀이라는 말이 아이들 입에서 나올 정도로 장난과 웃음거리를 만들었던 제프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학교 생활에 재미를 못 느끼게 돼요. 그렇게 점점 제프리는 사회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됐고 1978년 제프리는 졸업을 하게 돼요. 그 이후 부모님도 결국은 이혼을 하시는 걸로 결정을 하시고, 아버지는 접근 금지령을 받아서 집에서 나와 모텔에서 생활을 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제프리의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아무 말도 없이 둘째인 데이비드만 데리고 집을 나갑니다. 제프리는 결국 혼자 남게 됐는데요. 타인과 교류도 없이 자신의 생각대로만 받아들이고 상상만 하던 제프리가 상상을 실현시키기 좋은 장소가 돼버린 거예요, 집이.
제프리는 아버지의 차를 끌고 길에서 히치하이커를 태우게 됐는데 그는 18살의 스티븐 힉스였어요. 스티븐에게 맥주랑 마리화나를 제안을 했고 스티븐은 제프리의 집에 가는 대신에 자신의 집까지 데려다 달라는 약속을 받아내고 제프리의 집으로 같이 가게 됐는데 제프리의 집에서 꽤나 오랜 시간을 보낸 스티븐은 이제 집에 가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제프리는 혼자 남아있기가 싫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집에 있는 역기로 스티븐을 내리치고 정신을 잃게 만든 후에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후 재빨리 증거를 없애기 시작합니다. 어릴 때부터 로드킬 당한 동물들로 해부 연습을 했던 제프리는 시체를 토막낸 뒤에 쓰레기 봉투에 담아 넣어서 밤에 차에 실은 뒤에 쓰레기 유치장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가는 도중 중앙선을 넘은 제프리의 차를 경찰이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은 차를 세우고 이 차 안의 봉투가 무엇이냐 그리고 이 늦은 시간에 나와서 무엇을 하냐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제프리는 부모님의 이혼으로 속이 너무 상해서 그 기억을 상기시키는 물건을 버리려고 나왔다. 그 말을 들은 경찰은 위반 딱지만 떼고 그를 보내주게 됩니다. 어느 날 제프리 아버지는 집에 한번 들렸는데 자기 와이프랑 둘째 아들은 없고 제프리가 혼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프리에게 물었죠. 너 말고 다들 어디 있냐? 라고 물었을 때 제프리는 갔어요. 떠났어요. 라는 말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혼자 방치되어 있는 줄 몰랐던 제프리의 아빠는 그 집에 들어와서 제프리랑 같이 살게 되는데 일도 안 하고 술만 먹는 제프리를 보면서 알코올 중독센터도 보내봤는데 전혀 나아지는 게 없고 아버지는 그런 제프리를 보다가 오하이오 주립대학으로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술에 절어있던 제프리는 학교 생활을 당연히 열심히 하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 성적 불량으로 제적을 당했는데 그런 제프리를 아버지는 이번에 군대로 보내게 됩니다. 의외로 제프리는 아버지의 말을 순순히 잘 듣는 편이었어요. 제프리는 텍사스 산안토니오 군병원에 배치가 됐고 현장 위생병으로 교육을 받았는데 여기서 해부학적 몸의 구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게 됐어요. 군생활도 잘 맞았던 제프리는 살도 빠지고 꽤나 활발해졌어요. 하지만 그 변화가 오래가진 못했는데 독일로 파견을 간 제프리는 다시 술에 손을 대기 시작을 했고 상사가 습관적으로 음주를 하는 제프리를 발견해서 조기 제대를 시키게 됩니다. 제대를 한 제프리는 이 사실을 가족한테 알리지 않고 마이애미 해변으로 떠났는데요. 샌드위치 가게에서 일을 하는데 이 번 돈으로 방값을 못 내고 술을 너무 먹으니까 그 돈이 다 술값으로 나간 거예요. 방값이 없으니까 그 마이애미 해변에서 노숙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어느 날 제프리가 자다가 배 위에 큰 쥐가 올라탄 거야. 그래서 제프리가 밖에선 더 이상 살 수가 없다라는 생각에 아버지에게 돈을 보내달라고 연락을 합니다. 그런 아버지는 제프리에게 돈을 보내지 않고 집으로 올 수 있는 표를 보내겠다라고 해서 클리브랜드 호키스 공항에서 아버지는 제프리를 만났는데 멀리서 제프리가 환하게 웃고 있더래요. 근데 이게 가까이 가서 보니까 취해가지고 그냥 실렐레 팔렐레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아들을 다시 알코올 중독 치료센터에 1년 정도 보내게 되는데 그건 전부 헛수고였어요. 결국 참다 못한 아버지는 할머니 집으로 다머를 보내게 됩니다. 다머의 할머니는 다머를 굉장히 사랑으로 대하셨고 그래서인지 다머가 술을 끊게 돼요. 술도 끊고 할머니랑 교회까지 같이 다니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다머는 동성애에 대한 충동을 억제하기 위해서 많이 애썼어요. 왜냐면 동성애에 대한 충동이 결국 살인까지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3년을 초콜릿 공장에서 일도 하고 별탈 없이 잘 지내고 있었는데 사실 다머는 아직도 누군가가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길 바랬고 완벽하게 순종적인 파트너를 원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프리가 가게에 있는 전시용 마네킹을 훔치고 할머니네 집으로 가져와서 자신의 옷장에 숨기게 되는데 이 마네킹으로 개인적인 욕구를 풀 때 사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을 가지 않는 날은 미러키에 게이 목욕탕에 가서 남성들에게 수면제가 섞인 음료를 먹인 후에 그들의 의식이 없을 때 제프리는 옆에 누워서 몸에서 나는 심장 소리, 배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한 번은 약물을 너무 많이 주입을 시켰던 거야. 그래서 한 남성이 일주일 동안 병원에 보내지는 바람에 제프리는 게이 사우나 출입이 막혀버렸지만 미러키에 있는 게이바, 디스코장 을 발견하게 되고 여기서 제프리의 살인사냥이 시작됩니다. 매력있는 외모의 제프리는 동성애자인 남성들에게 꽤나 인기가 많았다고 해요. 1987년 11월 다머는 클럽에서 25살 스티브 투미를 만나게 됐는데
둘이 술을 같이 마시고 같이 잠을 자기 위해서 근처에 있는 호텔로 이동을 하게 돼요. 순종적인 사람을 원했던 제프리는 또다시 술에 수면제를 타고 스티브가 잠들 때까지 기다리다가 제프리도 같이 잠에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프리가 눈이 떴을 때 자신의 팔에 멍이 들어 있었는데 스티브의 몸에도 멍투성이에 입에서 피를 흘리면서 사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프리는 기억은 안 났지만 자신이 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고 호텔에서 나와가지고 아주 큰 가방을 사와서 다시 호텔로 들어가서 스티브의 시체를 가방에 꾸겨놓고 택시를 탄 다음에 자신의 할머니 집 지하실로 스티브의 시체를 옮겼는데요. 스티브의 시체를 옮겨서 절단을 했어요. 제프리는 이 두 번째 살인 사건으로 인해서 살인의 충동을 조절할 수 없는 경지가 돼버리는데요. 이 이후부터는 극도로 성적 희열만 쫓으며 살게 됩니다. 제프리는 자신의 순종적인 성적 대상이 하루만이 아니라 그 상태를 영원히 지속시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프리는 다시 클럽에 가게 됩니다. 근데 클럽 밖에 버스 정류장에 14살의 제임스 덕스테이트를 만나게 되는데 다모가 $50를 줄게, 나랑 하룻밤 보낼래? 라고 제안을 해요. 제임스는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다모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다모의 집에 같이 가게 됩니다. 할머니네 집에 간 제프리는 제임스의 목을 졸랐어요. 목을 조르는 게 제프리가 가장 좋아하는 살인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제임스의 시체를 지하실에 가둬두고 일주일 동안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데 이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걸 즐기는 사람을 시체 성애자라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제임스의 시체는 부패를 하기 시작을 했고 다모는 또다시 시체를 토막 내 유기를 하게 돼요. 그 이후로 다모는 다시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살인 계획은 점점 잦아지게 되는데요. 제임스를 살해하고 2달 뒤에 다모는 미러키 바에서 21살의 리차드 게레로를 만나게 돼요. 그에게도 하룻밤 대가로 돈을 제안을 했고 같은 방법으로 약을 또 먹이고 목을 졸라 자기만의 시간을 즐기고 토막을 내서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다음날 쓰레기 집화장에 버렸는데요. 시간이 지나서 1988년 제프리의 할머니가 제프리의 방에서 남성 마네킹을 발견하게 됩니다. 매일 늦은 기가 알 수 없는 악취 그리고 남성 마네킹을 발견한 할머니는 더 이상 같이 살지 못할 것 같다라는 말과 함께 제프리를 쫓아냈고요. 제프리는 미러키 서안에서 아파트를 구하고 눈치를 볼 사람이 정말 없어진 거죠. 여기서 제프리는 나쁜 발동이 더욱더 커지게 돼요. 어느 날 제프리는 길거리에서 13살의 코네락 신사손폼을 꼬셔서 자신의 집으로 데려오게 됐는데 들어가자마자 다모는 소년을 성폭행을 했고 겁에 질린 소년이 도망을 갔어요. 그 신고로 인해 제프리는 2급 성폭행으로 기소가 됐고 살인 행각은 밝혀지지 않았어요. 결국 제프리는 1년 동안 노동 석방형을 받았는데 낮에는 밖에서 일을 하는 걸 허용을 해주는 거고요. 야간에는 교도소 숙소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프리는 이 형이 시작이 되기 전에 사실 또 다른 사건을 저질렀었어요. 게이클럽에서 만난 26살의 안토니 시어스를 살해한 후에 머리와 성기를 미라화로 만들어서 초콜릿 공장 자신의 사물함 안에 보관을 하고 자신의 성욕을 채우는 걸로 또 이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제프리의 아버지는 교도소에 있을 때 판사에게 편지를 보냈는데요. 자신의 아들은 정신질환자로 꼭 치료가 필요하다. 정상인이 될 때까지 사회에 복귀시키면 안 된다. 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했지만 이 요청은 거절당하고 시간이 흘러 제프리는 2달 빠르게 석방이 됩니다. 만약 아버지 말대로 사회에 풀지 않고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정신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면 그 이후에 일어나는 살인 사건은 막을 수 있었을까요? 제프리는 출소 후에 미러키 저소득층 저렴한 아파트에 이사를 가게 됐는데 그 아파트는 경제력이 좋지 않은 소수인종들, 특히 흑인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요. 슬럼가에서 실종되더라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점으로도 많이 보더라고요. 출소 3일도 안 돼서 제프리는 1년 동안 광란의 살인 행각으로 흑인계 미국인 여러 명을 살인하게 돼요. 근데 한 피해자는 도망칠 뻔했어요. 그 피해자는 돈을 주겠다고 하고 부른 다음에 약을 먹였는데 1년 전에 다모가 성추행으로 감옥을 가게 됐던 피해자였던 소년의 형제였어요. 코네락이 잠에 들자 다모는 술을 더 사러 나갔고 제프리가 나간 사이에 이 소년은 잠에서 깨게 됩니다. 몸을 비틀거리면서 알몸으로 그 집을 빠져나왔는데
발견한 이웃들이 깜짝 놀라서 911에 신고를 하게 돼요. 여기 스테이트 거리 사이인데요. 어린 남자애가 홀딱 벗고 몽투성이에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해요. 지금 많이 다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신고를 했고요. 경찰이 도착했을 무렵 담원은 술을 사고 돌아왔고, 도착한 경찰에게 제프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애인이에요.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지금 취한 상태예요. 저희의 관계를 증명할 수도 있어요. 라고 하면서 경찰들한테 집으로 올라가서 집에서 찍은 소년의 폴라로이드 사진을 건네주게 됩니다. 경찰들은 연인들과의 다툼이라고 기록을 하고 그대로 코네락은 제프리 집에 남겨지게 됐는데요. 담원은 이렇게 또 고비를 넘기고 결국 코네락은 살인을 당하게 됩니다. 점점 쌓이는 시체들을 없애기 위해서 제프리는 215리터 용량의 드럼통에 강한 염산을 채우고 시체를 액체화시킨 후에 하수구나 변기에 버렸는데요. 그러면서 제프리는 생각을 해요. 살아있으면서 썩지 않는 순종적인 파트너를 만나고 싶다. 그래서 제프리가 정말 기이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몇몇 피해자들의 머리에는 자그마하게 드릴로 구멍을 뚫은 다음에 뇌에 염산을 부었다고 해요. 제프리의 실험 대상자 중 하루 이상 버틴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극적으로 외로움을 타던 제프리는 순종적이고 영원한 파트너를 만들지 못한다라는 생각에 그들의 인육을 먹기 시작을 해요. 제프리가 말하길, 그렇게 하면 영원히 내 몸의 일부로 남을 것 같았어요. 라는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제프리가 남들이 봤을 땐 전혀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가 않았어. 일도 열심히 하고 차분한 모습에 그냥 평범한 사람처럼 보였었던 거예요. 하지만 1991년 제프리의 정체가 드러나는 사건이 생기는데요. 32살의 트레이시 에드워즈는 제프리가 집으로 가자는 제안을 받고 함께 그 집에 가게 됐는데, 제프리는 이제 평소처럼 수면제를 탄 음료를 건넸고 트레이시가 정신줄을 놓아가던 중에 제프리가 트레이시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면서 칼을 들이대고 네 심장을 칼로 잘라먹을 거야 라는 말을 해요. 이 말을 들은 트레이시가 가까스로 정신을 차려가지고 탈출을 했는데, 집 근처에서 경찰관들이 수갑을 찬 흑인 남성이 막 뛰어가고 있는 걸 본 거야. 그걸 보고 탈주범이구나 해서 경찰이 쫓아가게 돼요. 결국 트레이시는 그 경찰들한테 잡혔고, 경찰들에게 왜 미친놈이 나한테 수갑을 채우고 나를 죽이려고 했다, 제프리 다머를 잡아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경찰은 사실 이때도 안일하게 넘어가려고 했지만 민간인한테 채워져 있는 수갑이랑 최근에 그 집에서 전에 소년 일도 그렇고 해가지고 아파트로 같이 경찰이랑 해서 제프리의 집을 들이닥쳤는데, 제프리 집에서 경찰관이 발견한 건 83장의 시체를 토막내는 사진이랑 3명의 남성이 담겨져 있는 드럼통, 미라화가 되어 있는 손과 성기가 담긴 냄비, 냉장고에서는 4명의 머리를 찾게 됩니다. 이번엔 다머의 거짓말로 넘어갈 수 없게 증거가 나와서 경찰서에서 제프리의 기나긴 취조가 시작이 됐는데요. 제프리는 자기가 술을 먹지 않았다면 걸리지 않았을 거다라는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사실 이때는 제프리가 취해 있는 상태였어요. 술이 점점 깬 제프리는 점점 겁을 질려하는 표정을 드러내더니 자신을 죽게 해달라면서 반항도 했지만 결국엔 자신이 벌인 행위에 대해서 밝히기로 마음을 먹었던 제프리가 형사에게 첫 번째로 했었던 말이 뭐냐면, 내가 이제부터 하는 말은 당신을 유명하게 만들 거예요. 그 말을 들은 형사가 너가 무슨 말을 해도 난 놀라지 않을 거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프리가 웃으면서 당신은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몰라요 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제프리는 형사에게 총 159페이지의 분량의 17명을 살인한 자백을 했는데요. 제프리가 준 정보에 따라서 수사관들은 유기한 곳을 가서 피해자들의 뼈를 수집할 수 있게 됐고, 그 수집한 뼈로 희생자의 신원을 알 수 있게 돼서 희생자의 가족들에게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담원은 유죄는 인정을 했어요. 다만 주장하는 게 심신미약이었어요. 위스콘신 주에는 사형제도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심신미약이 인정되지 않으면 제프리는 평생 감옥에서 살아야 됐고, 심신미약이 인정이 되면 정신병원에 수감이 되는 거였어요. 1992년 1월 미러키주 법정에서 재판이 열렸고, 제프리는 정장을 입고 아주 멀끔하게 출석을 합니다. 누가 봐도 멀쩡한 사람 같아 보였어요. 부서장이 제프리 다머의 자백문을 읽기 전까지는요. 제프리 자백문의 어느 부분인데요. 이 사람은 제가 정말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심장을 포떠서 냉장고에 보관하고 그의 이두박근도 보관했어요. 그리고 그의 허벅지 근육을 먹었지만 너무 질겨서 씹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고기를 연하게 하는 기구를 구입해 이두박근에 사용을 했습니다.
이거를 희생자 가족들이 다 듣고 있는 거야. 이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지 못했던 제프리의 아버지도 꽤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족들과 같이 사는 집에서 일어났던 일들인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었지 우리가? 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심신미약을 주장하던 제프리에게 배심원은 정상이라는 판결을 내렸고 판사는 937년의 징역형을 내리게 됩니다. 제프리는 위스콘신주 포트지오 콜롬비아 교정기관으로 가게 됐는데요. 제프리는 감옥에서 성경을 필사하는 일을 하면서 크리스천이 되었고 교도소 내에서 교화가 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대요. 왜냐면 폐쇄적인 성격을 가진 제프리가 사람들한테 막 질문도 하고 궁금한 것도 생기고 세례도 받고 싶다고 하면서 정상적인 사람인 척 행동을 하는 거야. 하지만 이런 악명 높은 연쇄살인범은 재소자들의 목표물이었다고 해요. 교도소에 있는 흑인 죄수들은 흑인을 많이 골라 죽였던 제프리한테 살해를 품게 되고 그것 때문에 교도관 없이는 제프리는 이동도 하기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1993년 8월 제프리는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도중에 한 흑인 재소자가 칼로 공격을 했지만 경미한 부상으로 끝나게 되고요. 1994년 11월 29일 자칭 예수라고 불렸던 크리스토퍼 스카버는 감옥 체육관에서 가져온 금속 막대기로 다머를 폭행을 했고 다머는 병원으로 이송 중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다머는 자신이 죽게 된다면 아무런 흔적도 남기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었대요. 그래서 그 말 따라 화장을 했고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아마 제프리가 살아있다고 해도 이런 미스테리한 행동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을 것이다. 왜냐면 너무 비밀스럽고 조심스러웠던 아이였으니까요. 그리고 탈출을 했었던 소년 있잖아요. 그리고 탈출은 했지만 애인이란 말에 신원조회도 하지 않고 돌려보낸 소년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경찰들은 무죄 판결을 받았고요. 해임에 대한 항소, 여기에서 승소를 해요. 직업을 되찾기 위해서 정당하게 싸운 올해의 경찰관으로 선정까지 됐는데요. 사람들의 분노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17명이 살인이 될 때까지 몰릴 수가 있었을까요? 이 내용은 더 자세하게 다머라는 제목으로 넷플릭스에 10부작으로 나와 있는데요. 제가 말한 것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한번 시청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공포사건 라디오 우키였습니다. 안녕.